네, 오늘 두 번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얘기했던 거 한 10분 정도 제가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시대가 바뀌었다. 어느 시대로요? 시작. 네, 인공지능 시대로. 네, 너무 길면 그냥 인지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시대가 요구하는 게 있더라. 알아내는 게 힘이다. 네. 알아내는 힘이라는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해요. 뭐 여러 근거 자료 다 빼고 핵심만 정리해보죠. 알아내는 능력은 결국 어떻게 길러지는가? 질문을 통해서, 즉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은 생각하게 하는 교육이에요. 사고하는 교육. 근데 사고하는 교육 그러면 얼른 와닿지가 않죠. 너무 커. 근데 사람이 언제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언제 생각해요? 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누가 질문 안 해. 그런데 내 핸드폰을 잊어버렸어. 자, 생각해요, 안 해, 이제? 하죠. 방금 그 상황은 뭐죠? 생각하게 하잖아요, 지금.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런 경우는 어때요? 누가 자식을 납치를 하고 나서 은행 털어서 30억을 가져오래요. 3개월 기회를 준다고. 그 은행을 턴다고 생각합시다. 안 걸리고. 이 상황 자체가 나에게는 문제라고 그러죠. 문제가 시험 문제. 시험 문제는 학생들에게 질문이죠. 그죠? 상황은 문제, 질문이죠. 친구의 괴로움, 나한테는 질문이죠. 왜 저럴까? 누군가의 요구, 질문이죠. 자, 질문이 이제 뭔지 아시겠죠? 질문은 무엇인가가 나로 하여금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 자극을 단순히 우리가 뭐 했니라는 질문이 아니라 종합적인 질문으로 보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이 했던 질문과 우리의 삶 속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인류의 위대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거대한 인물이 돼요. 근데 대신에 아주 소수야. 대부분 사람은 절망해요. 그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대부분 절망하고 거기 어려움을 겪고 난 사람은 매우 훌륭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절망스러운 상황을 주는 것은 99.9%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사람은 1%도 안 돼요. 0.1%도. 그런 면에서 볼 때 상황에 의한 질문과 프로그램에 의한 질문은 다른 거예요. 프로그램에 의한 질문은 학습적 질문이고 상황에 의한 질문은 현실로 발생한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시든지 어려움이 발생해버린 거예요. 바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기제, 그게 뭐냐는 거죠. 그걸 잘 만들어주는 사람이 멋있는 교사라. 또 상황을 만들어주지 마시고 퇴학시켜버려. 상황 만들어줬어. 대부분은 절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질문이란 적절하게 학습적 측면에서 질문을 잘 만들어주는 거죠. 유대인의 하브르타는 매우 좋은 방식이에요. 일단 두 사람씩 앉아서 계속해서 뭔가를 서로 주고받는 거죠. 네, 그 양식도 어느 정도 패턴을 잡아줬죠. 하브르타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어요. 두 사람씩 서로 대화하면서 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질문 방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크니스는 더 어려워. 왜냐하면 어렸을 때 하크니스는 불가능해요. 그죠? 최소한 나이가 10대 이상이 돼야 토론이 가능한 거거든요. 질문은 그렇잖아요. 갓난 아이 말만 할 줄 알면 뭐냐고 묻잖아요. 네. 아니면 어리면 말도 못하면 엄마가 묻잖아. 뭐 이거나 기거나 다 비슷한 거잖아. 질문을 하거나 받거나. 바로
혼자 하는 질문. 뭐라고 그러죠? 자문자답. 이 자문자답은 원래 사실은 학습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박사학위를 넘어서고 그 분야의 최고가 되면 물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고가 되면 물을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 협의는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은 다 자문자답이에요. 혼자 질문하고 혼자 풀어서 노벨상이 나오지 내가 물어갖고 답이 온다면 그건 노벨상이 아니죠. 근데 그 자문자답을 언제부터 훈련시키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근데 자문자답이 힘드니까 일단은 하브르타 형식의 1대1 방식으로도 하고 1대 그룹으로도 해서 질문을 하게 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인공지능 시대에 알아내는 힘, 다시 말해서 생각하게 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질문이라는 말을 단순히 질문한다, 받는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교사의 임무인데 그 상황이 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자극이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질문이라고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됐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제 거기까지 얘기하면서 두 번째 접근을 해봤었습니다. 네. 어제 세상을 바꾸는 질문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질문이 어떻게 우리의 감정과 판단들을 움직이는지 살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의 효과가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계 최고의 질문 교육 방법의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지금 하나를 추가함으로써 자문자답형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문자답형과 인지기술형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제 이제 이야기 가운데서 소크라테스식과 하브르타식을 비교를 한번 해봤었죠. 네,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인지기술형은 결국 질문 속에서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 질문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해답을 찾도록 질문을 유도하는,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문자답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알아내는 인지력을 개발하는 게 결국은 질문의 목표예요. 알아내는 능력을 개발하는 거, 그게 질문의 목표인데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것, 핵심을 알아내는 질문, 먼저 할 것과 뒤로 할 것을 구분하는 질문, 그 다음에 다양한 경우의 수를 알아내는 질문, 이걸 보고 유목화 구조화라고 그러죠. 그리고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질문, 네, 이런 요소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상황을 인식할까라는 질문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상황을 인식하는 방법은 오감으로 인식하고 언어로 인식 상황을 체계합니다. 오늘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이게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의 핵심이에요. 요것만 이해하면 비트겐슈타인 언어 철학을 그냥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저도 이거 설명하려면 되게 설명이 까다로워. 네.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자, 핵심은 뭐냐? 인간은 태어날 때 비어있는 존재입니다. 그죠? 태어난 아이는 지금 뭔가를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사물을 보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는 하지만 저게 무엇을 의도하는지,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저기서 무엇을 대화를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완전 제로 상태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상황을 보면 이 사람들 뭐 하고 있구나, 내가 알아. 신기하죠? 이것은 머릿속에 정보가 들어와서 생긴 일이죠.
근데 정보만 들어왔다면 그런 일이 생기진 않아요.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해요. 정보와 처리 기능. 이 두 가지가 같이 안에서 발달한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12년 공부를 했는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정보만 들어와요. 처리 기능이 발달하지 않아요. 정보 처리는 세 가지로 나눠져요. 이해, 사고, 표현. 이걸 뭐 인지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지력은 정보 처리 기능. 정보는 내가 얼마나 정보를 다양하고 가치 있고 좋은 정보를 많이 받아들였나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인간의 똑똑함이 결정되는 거예요. 정보의 종류는 지혜로움을 결정하고 정보의 처리 기능은 이 정보의 정도에 따라서 능력이 발생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존재하고 있을 때 세상은 나와 관계없이 존재해요. 여러분 돌아가신다 해서 세상이 가치 없어지나요? 네. 세상은 나와 관계없습니다. 단지 내가 존재함으로써 영향은 미치긴 하지만 내가 죽은다 해서 세상이 사라지진 않아요. 이걸 보고 팩트의 세계라고 해요. 그죠? 그럼 이 팩트의 세계가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내 머릿속에서는 정보와 처리 기능이 작동해요. 그리고 밖으로 이제 표출이 될 때 이때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만약 표출이 되지 않는다면 자폐아예요. 자폐아들 정보 어마어마하게 빨리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내가 지금 이 거리를 걸어가면서 신호등이 나왔는데 그냥 신호등에 개의치 않고 그냥 가버렸다. 이 사람은 그게 옳았다고 생각해서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상황 파악을 잘못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상황과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 같아야 틀려요. 상황과 내가 생각하는 판단은 항상 같다 틀리다. 다를 수 있죠. 네, 항상 같지 않아요. 아마 항상 다른 것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본 범위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져요. 자, 사례를 얘기해 볼게요. 사회복지사가 취업을 했어요. 갔는데 복지관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내 월급을 안 받고 거기 줬어요. 자기는 다른 수익이 좀 있어서. 그래서 복지관이 아주 우상이 됐죠. 그래서 아주 좋은 상태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B라는 복지관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A 복지관의 상황을 보고 저희 A 복지사는 막 돈도 안 받고 이렇게 하던데 우리 복지사는 뭐야? 이제 비교를 하게 된 거죠. 당연히 하죠. 그거 안 하겠어요. 그럼 이 사람은 괜히 착한 일 하고 이제 이쪽에 복지사들한테 괜히 시기 질투를 당한 거예요. 자, 이때 이거 아주 사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좋은 일하고 욕먹는 게 얼마나 많아요. 자, 이때 A 복지사의 잘못일까요? B 복지사의 잘못일까요? 시작! 오늘 답하기 힘들죠? 자, 물론 착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쪽에서 넓은 마음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일방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 넓게 못해요. 이게 대부분의 상황이라면 A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A가 관점을 A 복지관이라는 상황만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B 복지관을 생각했더라면 처음에 내가 이거 주면 할 때 그때 그 생각이 안 나. 대부분 여러분들 차 키 안 가지고 온 때 어디서 생각나요? 차 앞에 올 때 생각나잖아. 항상 그러죠. 지혜라는 것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몇 단계 일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내려가기 전에 생각해야 되는 거지 아파트 내려오기 전에 생각 못하면 그게 지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지? 내가 왜 이렇게 무지하지? 이건 다른 말이죠. 어리석지라는 말은 할 수 있었던 걸 못한 거고 무지하지는 몰라서 아예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결국 A 복지사가 B 복지관을 생각했더라면 더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어. 자, 똑같은 행위를 하면서 더 좋은 판단, 자, B 복지관에서 이런 소리 들릴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었죠? 어차피 내가 월급을 안 받으려고 생각했다면 받아서 내가 주면 돼.
월급을 받아서 다시 내가 남 모르게 도와줄 수 있죠. 그때 나는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해주면 나의 명예는 뒤로 가서 더욱 빛나게 돼.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었어. 훨씬 좋은 방법이었어. 비복지관을 생각했더라면 엄청 좋은, 정말 명예가 더 많이 올라갔어. 물론 명예를 바라고 하진 않았겠지만. 근데 한 번 더 생각의 범위를 한 번만 더 넓혀볼게요. 자, 복지관을 관리하는 곳이 어딘가요? 네, 시청, 구청이죠. 어차피 복지관이 어려워서 지금 내가 이 급여를 가지고 도와준 거죠. 목적이 그거예요. 그 목적이라면 이제 첫 번째는 그냥 안 받아버린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받아서 더 필요 적절한 곳에 썼을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구청과 시청이야. 그것을 세 번째 범위까지를 생각한다면 나는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쓰면 좋아요? 목적이 뭐라고요? 복지관을 돕는 거예요. 자, 이 월급을 내가 쓸 돈이 아니고 내가 어차피 이거 도우려고 생각했어. 세 번째 구청이라는 기관을 생각했다면 이제 나는 복지가서 이 돈을 갖고 뭘 할 수 있지? 안 해봐서 모르죠. 네. 복지관의 운영비는 다 구청, 시청에서 나와요. 그죠? 예산을 다 거기서 받아요. 사업 자금 사업 계획서 잘만 보내면 계속해서 자금이 나오는 곳이 바로 복지관이죠. 그럼 이 돈 가지고 뭐 할 수 있죠? 네, 미국은 로비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잖아요. 네, 꼭 굳이 뭐 뒷돈 쓰진 아니라도 내가 그 시청 관계자들한테 자주 찾아가서 식사도 사주고 뭐 제안도 하고 뭐 로비 아닌 로비를 하면서 정책 자금 요청을 하고 한다면 뭐 급여의 수백 배의 예산을 받아올 수 있어요. 자, 생각의 범위가 한 단계씩 넓어질 때마다 판단이 달라지죠. 네. 이런 사람 만드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판단을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 범주 안에서 한 거예요. 범주를 하나 넓힐 때마다, 깊어질 때마다 더 좋은 판단들이 나오는 거죠. 네, 이해가시죠? 그러면 내가 본 상황과 내 머릿속에 있는 상황은 같지 않아요. 절대로.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왜? 내 깊이가 다르고 넓이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 내가 본 상황을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을 보았다라는 걸 알리는 방법은 언어밖에 없죠. 그럼 언어를 표현합니다. 저기에 이용숙 실장이 카메라로 이 연수 과정을 찍고 있다라고 표현한다 칩시다. 그럼 그 문장이 말로 표현되거나 글자로 표현되는데 머릿속에서 먼저 그것이 형성이 되죠. 이 상황을 그대로 말로 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명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상황 이퀄 언어, 상황 not 이퀄 언어, 상황 이퀄 언어가 명제라고 불러요. 근데 상황은 O와 X밖에 없죠. 저기서 찍고 있으면 찍는 거고 없으면 안 찍는 거지. 근데 이게 말로 나올 때는 여러분이 전달될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 진짜야?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을 안 봤기 때문에. 아니 이제 이 상황을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볼 때 내가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용 실장이 이거 지금 카메라로 찍고 있어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요인 때문에 그래? 아닌데?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은 의심해요? 안 해요? 언어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상황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O 아니면 X인데 언어는 항상 O도 될 수 있고 X도 될 수 있어. 왜? 우리가 인지한 상황이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착각이 있고 착시가 있고 그죠? 수없이 많은 팩트의 오류 요소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읽고 보고 듣고 읽고 있는 말과 문장 속에는 어마무시한 오류가 숨어있는 거예요. 이 오류를 걷어내자. 이게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마지막 요구예요.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길래.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도가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
길가에 가면 도가 뭐냐고 묻는 사람 있잖아요. 예, 진짜 도란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과 내 머릿속에 있는 세상이 이퀄 될 때 이때 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도를 못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되죠. 사실의 도인데 도를 못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산을 험준한 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산인데 아름다운 산, 도전하고 싶은 산, 그냥 산일 뿐이죠. 그 법정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했던 바로 그 얘기가 그 말이에요. 왜 너는 뾰족한 산이라고 그러고 너는 험준한 산이라고 그러고 너는 뭐 아름다운 산이라고 말하느냐 이거지. 이건 다 개인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냥 산은 산일 뿐이야. 거기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들이 덧붙여서 채색을 한 거예요. 자, 상황과 언어란,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상황과 언어란 일치돼야 된다. 그러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상황과 언어의 일치입니까? 상황과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의 일치입니까? 어느 게 더 문제예요? 그쵸? 이게 먼저 일치됐고,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 남들이. 면접 보러 왔는데 나 머릿속에 똑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본 세상과 내 머릿속에 똑같아요. 회사에서는 이걸 인정 못하지. 그래서 면접을 하고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이 사람을 고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머릿속과 여러분이 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어느 정도 일치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교육이 뭘까요? 자, 이제 답해보세요. 교육이란 뭐죠? 지금까지 했던 걸 근거로 했을 때 교육이란 뭡니까 이제? 교육이란? 방금까지 얘기했던 얘기 근거에 선다면 상황과 정보가 일치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표현했을 때도 일치가 돼야 돼요. 왜? 머릿속에는 있는데 얘들 말 잘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면 있어도 자폐아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표현을 잘 못하면요 퍼센테지만 다를 뿐이지 자폐아가 되는 거예요. 틀렸나요? 맞죠? 우리 어마어마하게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수업의 50%를 표현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말로 해야 됩니다. 말로 표현하기 시작하면요 지능 요소, 정보 요소, 메타인지 요소 동시에 다 발전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6개월만 해보세요. 학생들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 영상은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그래도 보면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이거 보신 분을 한번 손 들어주세요. 그 다큐로 실험을 우리나라에서 했거든요. 우리도 잠깐 공부를 해볼까요? 말하기 공부방하고 조용한 공부방 보신 분만. 두 분 보셨네요. 그럼 다른 사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건 너무 좀 기니까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조금씩 하고. 하브르타가 정말 진짠가 하는 이야기를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식은 여기는 조용히 우리나라식 암기식, 네, 우리나라 암기식으로 하고 이쪽은 하브르타식입니다. 둘이서 짝꿍을 이루어가지고 자기가 공부한 거를 서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설명해 주고 똑같은 3시간을 줬습니다. 서양사의 일부 챕터 하나를 주고 3시간을 한쪽에서는 말하기로, 한쪽에서는 암기로, 그리고 공부한 다음에 시험을 수능 시험관들이 나와서 실제로 수능형 그리고 암기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험을 칩니다. 자, 점수 나옵니다. 2배가 높습니다. 성경 문제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서수영 역시 말하는 공부방이 2배 가까운 점수입니다. 말하는 공부법엔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예, 똑같은 자료와 똑같은 시간과 환경을 제공하고
방법만 바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방법 안 쓰고 싶으세요? 시험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조건이 다 같아요. 예, 그죠. 이제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다 표준화 작업을 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저는 이걸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거든요. 저는 뭐 꿈의 학교 때부터 이걸 써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하기를 쓴다라는 건요. 말하기와 듣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듣는 것은 정말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말을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제가 말합니다. 앞에 했던 얘기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 하는 얘기하고 맞출 수 있어. 지금 하는 얘기가 두 개가 맞아야 앞에 할 일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보고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인지. 청중의 반응을 보면서 지금 말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런 멋진 학습법을 놔두고 우리가 학생들의 역량을 정말 하향평준화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이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내가 본 세상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내가 본 세상을 내 머릿속에 정리하고 이퀄. 내가 가진 정보를 밖으로 표현하면서 이퀄.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표현 쪽은요, 훈련이 좀 필요하거든요. 정리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감으로 인지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해의 훈련, 정보의 정리의 사고 훈련, 정보의 표현의 훈련.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인지력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선생님들의 자격 조건은 이 세 가지가 되어야만 자격이 나옵니다. 그 말은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 세 가지 안 되면 합격 못 합니다. 5급 공무원이 되려면 이런 걸 해야 합격이 됩니다. 이번에 그 뇌물법 있죠? 김영란법. 이번 5급 공무원 시험입니다. 제가 이번에 인천교육청에 5급 공무원 그 사무관 뽑는데 시험 출제를 제가 뒤에서 정리를 좀 해줬거든요. 김영란법이 발효되고 있는데 이것이 발효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와 대안을 얘기하시오. 자, 이런 문제는 일반적으로 시험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실적인 법이니까. 이거에 대한 답은 없는 거죠, 현재. 누구도 몰라. 이제 법이 발효됐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잘 예측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즉, 하나 듣고 열을 아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게 알아내는 힘이죠. 결국 5급 공무원 이상은 알아내는 것을 기본적으로 답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용시험이나 임용시험 치를 때 보통 제일 어려운 문제가 어떤 거예요? 이런 문제 나오나요? 임용시험 때 기억 안 나요? 다 잊어버렸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이야기는 들어오는 정보와 정리된 정보, 나가는 정보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그럼 인지력이라고 하는데 이 인지력은 그럼 인성과 어떤 관계가 있냐? 매우 중요한 얘기죠. 이분 얘기 들으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인지와 인성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인지와 인성. 인성과 인지는 따로 보죠. 예, 따로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한 울타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답변해 보세요. 인성과 인지를 논리적으로 규명을 해보려면 철학에서 말하는 부재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부재증명이란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를 가리는 건데, 자, 먼저 여러분 자신을 대상으로 실험해 봅시다. 가상 실험. 둘 중에 하나를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이 자, 둘 중에 하나를 뭐부터 없애고 싶으세요? 하나를 일단 없애놓고 가상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인지와 인성. 예. 자, 먼저 인성을 없애볼까요? 예, 인성이 없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인지가
인지가 극대화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저분의 모습은 어때요? 인간미가 없다. 자, 여기서 우리의 미스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인지력이 뛰어나다. 자, 이런 경우 있죠. 아, 저 사람 똑똑하긴 한데 인간미가 없어. 욕먹죠. 자, 잘 보세요. 지금 바로 그거예요. 자, 진짜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인가요? 욕먹는 사람 말이에요. 아니죠. 똑똑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돈 열심히 벌어놓고 이제 나 가질 거 가졌는데 사람한테 욕먹는 거? 똑똑함이에요? 아니, 그 인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인지가 뛰어난 사람은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만 내가 명예도 얻겠다. 어느 정도 나눠야 되겠다. 바보처럼 다 나누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구두쇠처럼 나누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명예를 얻을 수 있을 만큼도 인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인지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감성이 좋다, 인성이 뛰어나다고 하는 거 잘 보세요. 인성이 뛰어나려면 저 사람에 대한 상태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모르면 엄마 아버지 호강시켜준다고 여행시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는 그거 원하는 게 아닌데. 상대방의 마음을 못 읽어내는 거, 이건 인지의 문제예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거, 세상의 인지력이 가장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지가 뛰어난 사람은요, 하고 싶은 일도 내가 욕먹을 것 같으면 안 하죠. 안 그래요, 선생님들? 그잖아요. 근데 인지 없는 사람들 어때요, 좀? 그냥 해버려. 그래 놓고 뒤로 가서, 아이, 니들이 잘못한 거잖아. 이렇게 덮으시기나 하고. 보세요. 인지력이 뛰어나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행동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인성이 뭔데요?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려할 것 배려하고 존중할 것 존중하고, 이게 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지가 뛰어난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적응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생각해내는 알고리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자, 이분을 인지를 아예 제로시켰습니다. 자, 인지가 제로화 됐습니다. 인성만 남았어요. 어떤 상태죠? 예? 착하기만. 인지가 아예 없는데. 인지가 아예 없다고요. 아예 제로라고. 그렇죠.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애라니까요. 아니, 그냥 더 돼서 동물이죠. 동물이 인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생각하지를 못해요. 뭘 알아내지를 못해요. 그 사람에게 신이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사회가 있을까요? 결국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모양만 인간이지. 이제 아시겠죠? 정말 우리가 애매하게 뛰어난 인지를 가진 사람이 욕먹는 걸 보고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요, 욕먹을 짓을 안 하죠. 되려 더 존경받을 짓을 하고 결과를 더 잘 내죠. 자, 이게 인지와 인성의 관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결국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상황을 내가 있는 그대로 잘 인지해서 그걸 표현의 세계로 끌어내므로써 일치를 시키는 거. 이게 바로 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누가 도 배우라고 쫓아다니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도망 다니지 말고 도가 뭐예요? 라고 물어서 팩트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다 가짜로 보시면 돼요. 도란 팩트였어요. 팩트의 전체상, 팩트의 사실성. 여기 있는 팩트와 여기 있는 팩트가 일치하는 거. 이게 도예요. 단지 이 범위가 넓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뛰어난 도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피아노의 달인이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는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죠. 인생의 도인이라 그러면 삶에 대한 걸 다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식한 상황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이 네 가지 형태로 표현한다. 이것이 바로 상황과 언어의 관계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핵심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브라헤하고 케플러는요, 스승과 제자입니다. 여기가 스승이고 제자인데, 브라헤는 태양계 행성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질문이 태양이 지구를 돈다면이었습니다. 결국 평생을 이 데이터들을 짝을 못 맞췄죠. 제자인 케플러가 그대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자기가 수집한 자료가 없었어요. 근데 질문 하나 바꿨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면. 그러고 보니까 다 맞잖아요, 데이터가.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행성 운동 법칙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핵심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핵심 질문을 해야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능력이 자란다는 건데요. 자, 이제부터 이제 문제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시고 무엇이 궁금한가요? 무엇을 궁금해야 할까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그 책자 밑에다가 각자 쓰세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궁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걸 궁금해야 이게 핵심 질문이에요. 자, 써보세요. 네, 각자예요, 각자. 각자 해보세요. 자, 썼나요? 자, 썼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두 분씩 서로 비교를 해보세요. 두 분씩. 여기는 세 분이 같이 하고, 저기 두 분 하시고, 거기 두 분, 두 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일치하신 분? 오, 일치. 예, 그 다음, 세 분 다 일치? 일치 안 됐어요? 여기는 어때요? 일치했어요? 그럼 이제 둘이 우열을 가리세요. 자, 여기도 우열을 가리세요. 우선순위를 뽑아주세요. 저쪽 다. 아니, 여기, 저쪽 두 분. 여기 두 분, 이렇게. 예, 선생님 두 분이에요. 여기 두 분. 네. 우열을 가리셔야 됩니다. 여기는 1, 2, 3위로 가려야 되겠네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쪽 팀이요. 예, 이쪽 팀. 예, 두 의견이 서로 달랐죠? 예. 예, 여기가 서로 얼굴이 다르다. 왜 다르냐? 이게 1번입니까? 예, 왜 다르냐? 첫 번째 순서대로 해야 돼요. 왜 다르냐가 첫 번째 질문이죠. 그 다음 질문이 부모와 자녀 사이일까? 부모와 자녀 사이일까? 예. 예, 두 가지 질문이 있었고요. 여기는 저희요? 예. 저희 당연히 부모. 아니, 핵심 질문이 뭐였어요? 질문. 예. 질문. 그렇지, 다를까? 좋습니다. 자, 저쪽도 핵심 질문. 예. 안 닮아서 부모랑 다시 안 닮았다. 예, 핵심 질문. 예, 그랬고 여기는요. 자녀들은 다 예, 똑같이 닮았는데 그렇죠. 부모랑 다 되게 다르게 생겼잖아요. 예, 원래 부모가 제 얼굴이 원래 자신의 얼굴인가? 아니, 예, 일까. 예, 다 전체적으로는 같은 지금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이제 이 질문을 할 때 왜 다를까? 그 다음에 왜 다를까에 대한 답을 스스로 이제 내봅시다. 왜 다를까에 대한 구성 요소 봅시다. 첫째, 다를 수 있는 이유. 첫째, 가족이 아닐 경우. 예. 두 번째, 부모가 성향했을 경우. 네. 세 번째, 입양했을 경우. 예, 다 나왔습니다. 예, 이게 이제 구조적인 답변이에요. 네. 자, 거기에서 질문이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왜 다를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제 그 다음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다음 답을 찾았다고 가정했을 땐 세 가지 질문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가족이 일까 아닐까? 두 번째, 성형을 했을까 안 했을까? 세 번째, 입양을 했을까 안 했을까?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왜 다를까? 그 중에서 만약에 답을 입양하지 않았을까라고 떠올랐어. 그럼 앞에 질문을 이게 답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다를까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입양했을까 안 했을까라고 질문하는 게 핵심 질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기는 가족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가족이 아닐 수도 있다. 가족일까 아닐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다 생각했어. 이 셋을 다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말일까요? 왜 다를까라고 했고 세 가지 경우가 다 떠올랐어. 그렇다면 여러분은 1번에서 멈춰야 돼요. 1번 질문 왜 다를까가 핵심 질문이에요. 세 가지 경우를 생각했다면. 근데 세 가지 경우가 생각이 안 나고 그냥 하나로 연결이 됐어. 그냥 왜 다를까? 저거 틀림없이 성형이야. 그것만 생각났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할 수 없이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이 질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머릿속에서는 세 가지가 생각이 나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질문을 못하게 돼. 멈춰야 돼, 여기서. 왜? 입증을 한 다음에 확인된 답을 가지고 그 다음 질문을 넘어가게 돼. 자, 여기서 이건 실제 사건입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이게 대부호였고, 이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자식들이 처음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좀 정략 결혼도 좀 하고 했으니까 말도 못 하고, 그러다가 둘째 또 나왔어. 그 이제 셋째 나오면서 이제 검사를 한 거죠. 친자 검사. 친자 검사를 했더니 진짜 친자야 또. 그래서 그럼 이제 이건 뭐 다른 뭐 그죠? 네. 이렇게 해서 결국 이혼까지 한 신문에 아주 나왔던 자료를 제가 뽑아냈습니다. 네, 아무튼 네,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면 처음에는 상황 파악 질문을 먼저 합니다. 형사들이 현장 가면 하는 질문이 있죠. 그죠? 네. 거기에 섞여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하나씩 파악을 하는 이 상황 파악을 먼저 하죠. 상황 파악은 보통 6화 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질문, 방금처럼 왜 다르지 저게? 네. 이때 쓰이는 요소가 뭐냐? 차이예요, 차이. 자, 이제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선생님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이가 어제하고 약간 달라, 태도가. 느끼죠, 바로. 네, 그거를 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대부분 다, 쟤 왜 그러지? 네,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영화에서 보면 그 영화만의 명대사가 있죠. 볼 때마다, 와, 너무 멋있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명대사 볼 때마다. 실은 명대사 만들기는 방법과 전략 아세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명대사 방법. 이거 알고 나면 오늘 집에 가면 명대사를 막 부릴 수 있습니다. 명대사 별거 아니에요. 상대방 질문에 답을 하라. 속으로. 여자친구가 말합니다. 남자에게. 남자가 여자친구에 말하죠. 나하고 결혼해 줄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뭐죠? yes와 not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yes를 했어. 그럼 yes 하면 그 남자친구가 뭐라고 물을까요? 그럼 언제 할까? 그러겠죠? 그럼 이제 언제니까 날짜를 잡아야 되겠죠. 날짜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질문을 들었을 때 나는 답을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에 대한 질문이 또 남자한테 나오겠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명대사가 돼요. 이렇게 되겠죠. 나하고 결혼해 줄래? 그래. 이번 다가오는 광복절에 우리 결혼도 할까?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 느낌이 오죠. 이런 식의 답변들이 그 명대사 이제 명대사가 3단계나 4단계를 넘어가면 아주 고급스러워집니다. 그럼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 이거 뭐 몇 단계 뛰어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명대사가 만들어졌는데 결국 사실을 알고 보니까 상대방 질문에 대한 나 답변에 대한 그 다음 질문, 또 나 답변에 대한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되면 그런 게 명대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질문과 답변을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핵심 질문을 뽑아보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답을 찾아야죠. 가설 수립을 하고 가설을 검증합니다. 가장 정확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가설 검증 과정에서 실패와 오류가 적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거와 방법을 제시하면 이게 바로 상황을 인지하는 기술이죠. 자, 하나 더 보면서 자, 이 그림을 보고 자,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 그림을 보고 각각 뭐 오래 안 걸리는 거니까 적어보세요. 밑에다가 그림 밑에다가 자, 적었죠? 네, 적어보세요. 거기다가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한번 이 그림을
이미지를 보는 순간, 네, 맞아요, 그거예요. 예.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예. 누가 한 거지? 예, 뭐 그거 정도죠. 예, 어디에 있는 거지? 뭐 이 정도. 이게 바로 상황 파악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지금 상황 인지에 관한 이 정보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그림에 관한 정보가 부족할수록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거는 육하 원칙의 기본밖에 못 물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보가 하나 더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현재 우리가 육하 원칙부터 누가 한 거지? 그 가설은 관찰밖에 할 수 없어요. 이제 더 세부적인 관찰을 해야 되죠. 그림을 이제 그림 말고 현장에 가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료로 근거를 제시하게 되는데, 자, 이번에 이 자료를 하나 더 봅니다. 사실은 이 그림에 대한 이거였습니다. 저 물고기가 지금 바다 속에서 저 이미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혼자서 얘는 밥 먹고 나면 장난삼아 저거 만드는 게 일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같이 제공됐을 때 질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자, 질문 적어보세요. 이때도 빗나가면 안 돼요. 이때 빗나가면 이건 정말 문제가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인지하고 질문하는 것은 거의 다 똑같을 겁니다. 자, 적었습니까? 네, 적었죠? 다 같이 시작! 그쵸, 어떻게지? 이게 만약 사람이었다면 와, 기술이 좋구나 이랬을 텐데 여기다 혹시 대놓고 쟤 왜 그랬지라고 물어줘요? 학생들한테 물으면 이거 다 나와요. 네, 왜 그랬지가 나온다니까요. 얘한테는 왜 그랬지를 물을 수는 없잖아요. 사고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걸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네, 이렇게 묻는 게 바로 핵심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지문 펴놓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나서 학생들한테 질문하라고 할 때 정말 물어야 될 거 안 묻고 엉뚱만 물는 게 얼마나 많아요. 네, 이런 거를 여러분이 훈련시켜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안 가르쳐도 됩니다. 여러분 학생이 질문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가르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질문했다는 말은 지가 궁금해서라도 찾아보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지금 하다가 뭐 궁금하면 어때요? 수업 준비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른 채로 갑니까? 그죠? 왜 학생들한테 그거 안 시키냐고요. 근데 뭐가 어려운 거예요? 찾아보는 건 쉬운데 뭐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알아내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아니 수업 준비하다가 수업 준비를 하기 전에 내가 모르는 게 뭔지 알면 바로 찾지. 근데 수업 준비하다가 꼭 나오잖아요. 학생들은 수업을 준비해도 모르는 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하나의 방향인 거예요. 이게 방향인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학생들이 정말 궁금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거 아시죠? 21세기, 20세기 말에 교육계에 위대한 일이 하나 발생했어요. 어떤 거 있냐면, 자, 여러분 선생님이니까 답변 잘해보세요. 이 질문이었습니다. 오래된 질문이었는데 20세기 말에 정리가 됐어요. 자, 첫째 질문입니다.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칠 때 내가 가르친 그 결과가 선생님이 그것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것인가? 학생을 더 잘 알게 하는 것이 목표인가? 자, 다시 한번. 내가 가르친 결과가 학생이 더 잘 알게 하는 것이 목표인가? 내가 더 잘 아는 게 목표인가? 시작! 예, 거기에 대한 이론이 없어요. 예.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가르치고 나면 항상 더 잘하냐? 시작! 예, 선생님이요. 아주 오래된 이 고질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못 풀었었죠. 자,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왜 가르친 후에 꼭 줄여볼게요. 이럴 때 여러분 것도 줄이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목표가 학생들이 잘 알게 하는 게 목표니까
세 번째 질문은 선생님이 가르치고 나서 항상 선생님이 더 잘 알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시작! 그렇죠. 내가 연구하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시험 출제하고 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알았으니까 원인까지 알았으니까 내가 가르친 결과로 학생이 나보다 더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작! 그치. 학생이 연구하고 학생이 가르치고 학생이 평가하도록 하면은 지금 여러분처럼 잘합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이제 후담입니다만은. 자, 다섯 번째 질문. 학생한테 가서 자, 이제부터 네가 이렇게 하면 좋단다. 하고 이제부터 네가 준비해 와라. 그리고 나와서 네가 설명해라. 라고 하면 학생의 제 1번 반응은 뭘까요? 시작! 헐. 헐. 무슨 말이야 이게? 어떻게 해요 그걸? 네. 그 어떻게 해요가 바로 여러분들의 능력이었던 거죠. 맞나요? 그게 여러분들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학생에게는 그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럼 그 능력을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제가 꿈이학교 할 때 저는 이제 꿈이학교 할 때 이런 걸 다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스템 자체를 저는 안 해요. 학생들이 하게 만드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이 다 합니다. 그때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매뉴얼링이에요. 자, 얘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학생이 쓴 자서전입니다. 꿈의 학교 1학년 입학하면 제일 먼저 이 자서전을 쓰게 합니다. 중학교 1학년입니다. 목차 유년기부터 청소년기, 청년기, 미래 자서전이죠. 중년기, 노년기, 노벨상도 받고 별걸 다 하죠. 뭐 미래인데. 네. A4 용지 100쪽입니다. 3개월 동안 5점만 이 작업을 하죠. 현재 256쪽은 글자를 키워놔서 그렇고요. 10포인트로 하면 100쪽이 나옵니다. 책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책 읽기 싫어하는 애들, 학교에 다니기 싫어하는 애들 데려다가 이걸 다 쓰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애들 반대하는 걸 쓰게 하면 못하잖아요. 다 자원해서 다 쓰게 했죠. 이걸 쓰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저는 이걸 만드는 게 제 일이었어요. 책을 많이 읽은 이유가 바로 이 매뉴얼을 만드는데 내 시간을 다 보낸 거죠. 왜? 이런 아이들 학교에서 적응을 못해서 오는 애들한테 어떻게 이걸 쓰게 해요? 실제 진짜 책을 못 읽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유아들 읽는 애니메이션 이순신 장구즈 좀 그런 책을 갖다 주면서 읽게 합니다. 자, 자서전 학습계획서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약 84쪽에 가까운 이 분량의 이 내용들이 결국 그 아이들 모두에게 쓰게 하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거예요. 네. 자기의 삶이 이거 이제 저기 자서전을 읽고 분석하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중년기에 너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가상으로 설정을 하는 거지. 이 질문들은 전부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될 모든 종류를 구성 요소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질문이에요. 저기 답을 다 해놔. 근데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죠. 아내가 없는데 자식이 있다거나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렇게 다 논리적으로 답변들을 다 맞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미래에 대한 설정을 100년을 짜고 100년을 10년으로 나눈 다음에 국무총리가 꿈이었으면 최소한 60세가 국무총리였으면 50세는 그래도 대학 교수나 총장을 하고 있어야 맞잖아요. 농부하다가 갑자기 올라오는 것은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런 걸 다 이제 걸러가지고 구성을 짜고 그리고 이걸 그대로 글로 써나가면 저서전이 나오죠. 자, 이걸 제가 만들어내는 게 제 임무였어요. 이렇게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는 요거 합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써요. 3개월마다 한 번씩.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쓰는
철학 논문이에요. 서양 철학의 변천사 연구. 이렇게 이것도 백종석적이죠. 여기 읽어보시면 베껴 쓴 게 아닙니다. 예, 진짜로 고민하면서 자기 오해감을 풀고 예, 논문까지 쓰고 예, 쉽게 이해할 철학의 흐름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등등 이렇게 예. 이렇게 써내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쓰니까 중학교 3년 마치면 1년에 4권이니까 12권 맞죠? 예, 12권을 써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영수 사고 안 하고 독서로만 했던 유일한 독서학교였죠. 바로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이 재미난 이제 얘기가 겁니다. 철학 논문을 쓴 학생이 저한테 와서 뭐랬는지 아세요? 교장 선생님, 제가 철학은 한 수인 것 같은데요? 맞죠? 사실이죠. 저는 철학을 읽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철학 논문을 써야 될까를 가르친 사람이고 강의는 안 했잖아요. 강의를 안 했으니까 저는 그 내용을 뭐 내가 읽고 뭐 할 필요는 없었죠. 단지 철학 논문을 쓰는 법을 제가 연구해서 그걸 쓰게 하는 걸 가르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따가 맞아, 윈, 네가 한수이다. 그렇지만 내가 없으면 넌 어떻게 할까? 그렇죠? 네, 그게 바로 나의 힘이죠. 이후로 선생님들의 능력이 뭐라고요? 바로 아이들이 나보다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뒤에서 방향과 그죠? 기술과 도구와 평가와 이 모든 걸 제공해줘요. 저는 이 방법으로 꿈의 학교를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고 지금도 이제 이런 방식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정리하면 우리가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 결국 이렇게 핵심 정보들을 가지고 핵심 정보에 의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것이고 관찰로 그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근거 제시로 이거를 풀이해 주는 겁니다. 자, 이거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이 상황에서 자, 다 같이 한번 써보세요. 첫 번째 질문. 자, 써보세요. 첫 번째 질문. 이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둘씩 의논해서 적으세요. 네. 둘씩 의논해서 둘이 합의해서 적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쪽으로 오셔요. 여기 자리 아니면 거기 세 분이 하셔도 돼요. 거기서 예, 세 분이 그냥 하셔도 돼요. 그냥 세 분이 하셔요 거기. 예. 자, 합의해서 적어요. 합의해서. 자, 네. 자, 됐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여러분도 아마 이번 시간에는 속임수에 다 넘어갈 것 같은데 여기는 속임수가 하나 있어요. 네. 자, 여기까지 힌트를 줬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답변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시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시작. 다시 한번요. 여기 따로. 핵심. 첫째 질문. 왜 일어났을까? 여기는? 왜 일어났을까? 여기는? 안 다쳤나? 여기는? 졸았나? 원인부터 왜 일어났을까? 왜 일어나? 자, 여기가 대부분 왜 일어났냐고 졸았나는 지금 현재 질문에서 한 단계 넘어가 버렸어요. 졸았나는 왜 일어났나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려버린 거예요. 그럼 졸았나로부터 시작하게 되면 형사는 이미 사건을 해결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였죠? 안 다쳤나? 네, 자 이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동차 사고 현장에 가면 이런 우를 범하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는 다 우를 범한 거예요. 네, 왜? 상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상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볼까요? 의사가 왔습니다. 의사는 뭐를 제일 먼저 볼까요? 네, 환자가 있나. 자, 두 번째 경찰이 왔습니다. 뭐부터 볼까요? 어떻게 사고 났지? 왜 사고 났지? 그 다음에
이슈가 될 만한가? 지나갈 만한가? 사건의 규모. 뭐라 할까요? 예, 누가 했나 이거? 네, 빨리. 네.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 사람이 여럿이 있을 때 보험회사 직원이 왔습니다. 하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보험회사 직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보험회사 직원도 뭐부터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매뉴얼대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매뉴얼대로 하는 사람은 아마 보험회사 직원 제일 먼저 가서 뭐 원인부터 자기 보험 어떻게 처리할 건지 준비할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왜 실수를 했냐면 바로 언어적 사건이기 때문에 상황에 가면 여러분 실수 안 할 겁니다. 자, 딱 현장에 딱 갔더니 사람이 많이 있고 사람이 쓰러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차들이 고속도로에서 달려오고 있고 이런 모든 장면을 봤을 때 내가 할 일이 뭔지를 빨리 찾자. 근데 사람이 없어. 자, 사람이 없을 때 뭐부터 해야 돼요? 자, 뭐부터 해야 돼요? 사진 찍어야 돼. 방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고속도로라고. 지금 차들이 계속 몰려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다 빼는 거예요. 예.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근데 고속도로가 아니야. 그러면 먼저 차를 세우는 일부터 해야 돼. 그죠? 그래야 뒤에서 처리해줘. 상황 판단.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게 지금 교통사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사업가가 아니니까 그렇죠. 사업 현장에 딱 들어가면요. 매출이 딱 떨어져. 이거 혹시 원인이 어디야 도대체? 이 상황이 보이지도 않는 상황들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 상황 속에서 방금처럼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지금 예전에는 내가 마케팅을 하면 됐어. 근데 지금은 마케팅이 핵심이 아니었어. 직원의 불참이었어. 동참이 안 된 겁니다. 원인이 다 다르다고요. 방금 여러분 교통사고 현장에서 고속도로냐, 지방도로냐, 고속차가 오느냐, 안 오느냐, 경찰이 와 있냐, 의사가 와 있냐, 나 혼자 있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역할은 다 달라져. 결국 상황의 파악의 결과가 질문으로 나오는데 그 상황 파악을 뭐라고 불러요? 인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뭘 길러야 돼요? 인지를 길러야 돼요. 어떻게 길러야 돼요? 지금같이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다양한 경우와 수없이 많은 다양한 수에 의해서 훈련을 해야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이걸 배우는데 경영자들은 수백만 원씩 내고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작동합니다. 바로 이 작업.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뭐 얘기했어요? 상황과 언어가 일치될 때 이게 바로 도다. 나의 삶에 있어서 범위 안에서의 도예요. 범위가 넓어질수록 어렵지만 넓어진 것 속에서 내가 일치를 시킨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존경하기 시작하고 어떤 그 사람이 내린 판단은 항상 맞는 거야. 여러분 삼국지의 그 책사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죠. 제가 알고 보면 그 스토리만 봐도 와 정말 귀신이죠 귀신. 어떻게 상대방 수를 다 꿰뚫어요. 그 강동에 있는 누굽니까? 강동에 있는 누구죠? 주유가 결국 제갈공명 때문에 제명이 못 살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생각하면 제갈공명은 항상 앞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죽으면서도 정말 원망하고 또 존경하고 이런 모습이랍니다. 자, 이 장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 삼국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이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어떻게 설득해야 자. 진림. 이게 지금 원소입니다.
원소가 70만 대군을 데리고 조조를 치러 갑니다. 조조는 30만 대군이에요. 자, 이제 조조 측에서 난리 나죠. 자, 지금 이제 신림이라는 부하 장수를 시켜서 글을 쓰면 타공인중은 환할 것이며 한나라의 위험을 이때 조조가 전쟁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받들어 천하를 말이 질주인이라는 자는 천하의 기재이며 고금을 망라한 대문장거야. 장도 수없이 원소는 광활한 영토에 100만 대군이 자, 이제부터 책사가 나와서 하는데 거기에 책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조조를 설득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책사는 우리가 전쟁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책사는 지금 바로 전쟁해야 된다. 예, 물론 대구는 진짜 형편없이 말이 안 되지만 자, 첫 번째 책사입니다. 있고 문신과 무장도 수없이 많습니다. 허유와 곽도, 전풍, 봉기 등은 지략이 뛰어난 자들이며 안양, 문추, 장합, 순경 등은 당대 명장들임. 승상께서는 원소와의 교전을 피하시고 화친을 하셔야만 합니다. 일단은 30만이기 때문에 다 분위기는 화친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승상, 선생의 의견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니 제가 보기엔 원소는 10패이며 승상께서는 10승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기 전에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되면 이제 책사가 책임을 지잖아요, 거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소상히 아래보시오. 원소는 번잡한 예를 따지나 승상께서는 자연의 섭리를 따르니 도리의 승리. 원소는 역행을 하나 승상께서는 세를 따르니 정의의 승리. 원소는 넓히려 하나 승상께서는 규합하니 다스림의 승리. 원소는 의심이 많아 친인척을 쓰나 승상께서는 현명함의 인재를 등용하니 도량의 승리. 원소는 결단력이 없으나 승상께서는 지략이 뛰어나니 지무의 승리. 원소는 허명을 담닉하나 승상께서는 진실로 대하니 이는 덕의 승리. 원소는 주의력이 부족하나 승상께서는 두루 살피시니 이는 인의 승리. 원소는 모략에 넘어가나 승상께서는 명확히 보시니 현명함의 승리. 원소는 시비가 불분명하나 승상께서는 법도에 엄하시니 이는 문의 승리. 원소는 공정만을 탐할 뿐 병법을 모르나 승상께서는 병법에 있어 신의 경지이니 이는 무의 승리. 원소는 이로써 10패요 승상께서는 10승입니다. 시작도 안 한 전쟁이지만 승부는 이미 정해졌다고 봅니다. 진짜 깔끔하죠? 가슴이 우려라. 30만 대군을 바로 출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진짜 이기고 와요. 네. 70만 대군, 아, 정말 대단하죠. 정말 순익이 정확하게 본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능력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일부러 삼국지를 좀 보면서 이 책사가 사람을 설득할 때 쓰는 그 장면들을 전부 캡처를 좀 했어요. 너무 감동된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네. 다 문제 해결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 마지막 능력인데요. 자, 하나 묻겠습니다. 인간이 받아들이는 통로가 몇 가지라고 그랬죠? 말, 글, 영상, 상황. 표현하는 통로도 똑같이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고 그림이나 영상으로 표현하고 상황, 행동으로 표현하고 이게 전부입니다. 자, 그럼 이 넷 중에 정말로 우리가 가장 잘 해야 될 영역은 넷 중에 어디일까요? 말, 글, 영상, 행동. 시작! 마지막은 행동입니다. 예. 말, 글, 영상은 학습 요소예요. 무슨 말이냐? 말, 글이 정확하다고 싶을 때 행동을 옮겨야 되죠. 이것이 정확하지 않은데 행동을 옮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맞다. 이 상황과 이 말이 일치다.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야 성공하죠. 또 들어보니까 상황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말, 글, 영상은 공부의 요소예요. 공부의 요소. 실은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행동으로 옮기는 이 행동이 결국 역량의 핵심 요소인 겁니다. 단지 이걸 옮기기 전에 사전에 이걸 점검해야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상황인지를 한번 풀어봤고요. 이번에 이제 언어인지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인지는 주로 언어인지입니다. 왜? 상황인지는 사실 우리 체험학습하는 형태가 상황인지라고 할 수 있는데 체험학습하고 나서 학습을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황인지가 훌륭한 이 학습법이고 역량을 개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쓰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가장 경비가 적게 들면서 효율적인 게 뭘까요? 4개 중에. 말, 글, 영상, 상황 중에 경비가 가장 적게 들고 효율적인 거. 글이죠, 글. 말은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잘 안 쓰는 거예요. 왜? 말을 하면 한 사람 말은 동안 나머지 다 들어야 돼요. 학습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근데 이건 옛 이야기예요. 지금은 달라요. 왜요? 이거 보십시오. 저는 이 발표를 쓰긴 써야 되겠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하브르타로 해결하는 거예요. 둘씩. 근데 이것도 약점이 있어. 뭔 얘기 어떻게 오갔는지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 이게 제일 큰 문제죠. 그러니까 거기는 시간을 많이 두고 해요. 오랫동안 하는 거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지가 거기서 볶아지는 거죠. 근데 단기간에 하려고 그러면 이거 하브르타 시켜놓고는 누가 뭐 어떻게 된지를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 하브르타 해보신 분들은 제일 난감한 게 그런 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안 되는 애들은 계속 안 돼버려요. 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고 쓸데없는 잡담을 하고 있고. 근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죠. 바로 이겁니다. 자, 저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지금 올리언스쿨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네, 거기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수업하다가 저희는 다 노트북을 다 쓰거든요. 컴퓨터 없으면 수업을 안 합니다. 입학도 안 시켜줘요. 네. 그래서 수업하다가 갑자기 이제 문제를 자, 시골에 계시는 엄마가 서울에 오면서 엄마는 주어가 엄마랑 형이지. 자, 그러면 엄마랑 형을 합치면 뭐가 돼? 가족. 이렇게 둘이서 수업하던 중이에요. 지금 우리는 다 원격 수업이거든요. 매일 하는 수업이 다 원격이에요. 원격 수업이니까 수업하다가 갑자기 자, 이 문제 동시에 풀어 하면서 둘 짝 지어진 대로 딱 던지면 지들끼리 화상통화를 바로 연결해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화상통화가 돼 있고 다시 또 지들끼리 화상통화를 연결해서 바로 녹화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녹화 파일을 바로 발송합니다. 얘들이 뭐 다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가 영상으로 진행이 되고 또 자기가 영상을 촬영하고 모든 과제는 다 영상으로 촬영합니다. 그 선생님은 집에서 다음 수업할 때 영상만 좀 보면 모두가 발표를 다 하게 했잖아요. 하브르타는 둘이서 했는데 뭐 했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이거는 영상으로 데이터가 남아있으니까 검토하면 이 학생의 문제점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몇 가지 문제 딱 잡아가지고 공식적으로 모였을 때 다시 그 부분 고쳐주고 다시 들어가면 매우 효율성이 높아져요. 저는 이런 거 하려고 허가 안 내는 대안학교를 해요. 안 그러면 진짜 못해요. 하고 싶은 거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어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발표를, 즉 표현력을 50% 이상을 활용하죠. 그러면서 문제 해결력을 또 훈련을 합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은 정말 여러분들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아마 꿈에 그리던 그런 기술들일 수도 있어요. 관심 없는 분은 모르겠지만 관심 있는 분은 지난번에 5일 동안 학습하고 나서 한 달간 교육을 신청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요. 정말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십시오.